김수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수현 TV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서 출마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모시고 정치인으로서의 생각과 파주의 현안,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파주 을 선거구에 출마를 예정하고 활동 중이신 자유한국당 소속 조병국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의 생각과 향후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호칭은 편의상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미주 교수님께서 조병국 위원님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주 교수님.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희 김수현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위원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국, 56년 만 62세, 금촌 출신으로 금촌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요. 금촌초등학교, 한양중학교, 양정고등학교를 거쳐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어요. 한국 IBM 출신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LG IBM 이사를 역임하셨고요. 네. 메인라인 코리아 CEO님이시고 BJR 국토부 SPC 상임이사 한국 대표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2년 세계 박람회 조직위 상임감사 차관급을 역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원장님을 역임하셨고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전략기획위원장님을 역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중앙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님으로 지금 현재 자리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의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저희 김수현 TV에서는 출마 애정자들께 사전 안내 없이 사전에 질문지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질문과 출연자들의 답변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의 이해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필을 보니까 조 의원님은 기업체에 근무하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치에 뛰어들기까지 왜 하셨어요? 근데 글쎄요, 제가 참 정치 쪽에서는 참 드문 인력입니다. 이 기업에 있다가 정치로 가는 뭐 분들이야 더러 있습니다만은 저처럼 이제 외국계 그것도 IT 요새 뭐 ICT라고 바꿔서 부르지만 그 ICT 기업의 CEO 출신으로서 정치에 입문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마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회사에 그런 기업에 있다가 정치로 들어간 이유가 이제 25년 동안을 그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CEO 생활도 한 5년을 했고 25년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공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공직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 정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두루 이제 만나고 접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정치 참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한번 나서서 바꿔보자. 그리고 제가 하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닐 때에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정치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정치를 과연 이게 내가 할 것인가 분야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교수를 하려고 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유학도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취직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그런 이제 누가 소개를 한 거예요. IBM이라는 외국 기업에.
그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게 들어갔어요. 저희 때는 뭐 국내 대기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골라서 가던 시대 소위 이제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데 이제 취업이라는 게 이런데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던 그 회사는 뭐 좀 뭐한 얘기지만 한 2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학 공부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좀 했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25년을 일을 하면서 이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구태의연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네. 누구나 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긴 합니다만 참 그 정치 안 변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 조 의원님은 국회의원이나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하시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근데 한 번도 이제 본선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으시죠. 예. 근데 또 그런데다가 지역구를 또 을에서 갑으로 옮겼다가 다시 을 선곡으로 오셨다가 또 뭐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좀 불운한 경우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이제 일각에서는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제가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방랑자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거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좀 하자면 우리 파주 지역의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과 또 중앙당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제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세력 분포의 어떤 그 불균형이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아까 불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행복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우리 선배님들하고 어떤 그 이쪽 파주의 선배님들하고 어떤 그런 역학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갑으로 지난 20대 때 지역구를 옮긴 적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뭐 서울에 있던 사람이 부산도 가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또 뭐 험지로 가라라고 해서 지역구 그냥 일부러 또 중진들을 또 옮겨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파주에서 뭐 을에서 갑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신랄한 비난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처음에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으로 이제 그 탈당을 하고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패한 혁명 내지는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른정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요만큼도 그 변명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고 실패한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네. 그 말은 뭐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뭐 정치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말고도 사실은 그러면 더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네. 누가 국민들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당을 옮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른정당 이렇게까지 하시고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정치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생업을 하시는데도 많은 시간을 뺏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떠세요? 네,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이 힘든 거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든지 누가 뭐 부자든지 하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외국 회사라는데 특히 이제 IT 회사가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5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는 좀 있었고 또 저희 집사람이 그 사업을 해요. 나름대로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약간 또 수입이 있습니다. 뭐 생활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요즘 정치 참 짜증난다,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조 의원님이 보기에는 정치가 뭐다, 또는 정치를 어떻게 보시고 정치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나와서 정치학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그 정의부터 배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뚜렷이 제 머리에 남는 정치란 것이 정치의 한자를 보면 발을 정자에 글을 문자예요. 그리고 삼수변에 대자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 바른 글, 뭐 옛날에는 바른 글밖에는 전달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글, 바른 생각, 올바른 것들이 물이 넓은 바위에 퍼져나가듯이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게끔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그 올바른 그 정의다라고 저는 그게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정치에 대한 정의도 냈고 또 고전적인 우리 동양 고전에서 말하는 정치의 뜻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이 현실 정치에 가장 맞는 것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정치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각자 모든 사람들의 요구 조건들 점점 더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라는 것이. 이것을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하면서 원만하게 연주를 끝내는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은. 그래서 어딘가 뭐 좀 더 눌러야 될 때 누르고 키워야 될 때 키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골고루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뭐랄까 그 정치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에 절대 군주 시대에는 임금이 마음대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합의를. 그러려면 그 합의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51% 만족을 시키면 그것이 충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49%의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게 내가 피해를 본 건지 이익을 본 건지 사실 별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기술이고, 그것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기관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단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짜증을 내신다는 것은 뭐냐? 내가 100%를 다 가지려고 해요. 적어도 90%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0%를 갖든 10%를 갖는 사람들은 이제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네. 그 이제 어떤 그 정의는 이제 사회적 자산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네, 이제 정의를 하는 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산을 이제 결국은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그 싸움에 사실은 이제 요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조정을 원만하게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파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또 그 현안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파주 현안은 뭐니 해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파주를 보면서 제2의 현안들은 많은 분들이 안보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안보는 당연히 국가의 그 중요한 아젠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주의 아젠다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보는 5천만 국민의 합창이 돼야지 파주 시민 45만의 합창이 돼서는 안 돼요. 안보는 5천만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될 그 가치다. 우리 파주가 안보만에 이렇게 그 몰입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1의 그 우리 현안은 누가 뭐래도 우리도 역시 경제다. 경제라는 것은 뭐 누가 경제하자고 해서 경제가 됩니까? 안 되죠. 경제라는 것은 생산, 소비, 재생산, 재소비 이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주가 소비 도시로서 그동안에 뭐 안보 도시, 군사 도시로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소비 도시였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생산 도시로서 이제 자꾸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돼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울산이든지 거제든지 뭐 심지어 수원이든지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울산 현대도시 아닙니까? 거제도 대우조선, 삼성조선 이 조선의 도시고 수원 삼성의 도시예요. 그죠? 그런 데들은 아무리 다른 데가 힘들어도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비약을 할 때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그 모델로서 도시 이 컨셉을 좀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뭐 소상공인 뭐 무슨 제도적으로 뭐 무슨 제도를 뭐 만들어서 뭘 지원을 해주자 이런 것보다 이 시스템이 매스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굴면 굴을수록 큰 덩어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우리는 파주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아마도 대기업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세계적인 그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온 사람으로서 대기업이 없이는 경제의 매스는 커지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거기에 더 붙여서 하나의 그 현안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을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뭐 1년에 한 500명 이상의 그 중학생들이 타지로 빠져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나가겠습니까? 교육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 교육 문제는 뭐냐? 결국은 누가 뭐래도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대학교 진학률이 좋은 데가 교육이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진학률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교육 발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 붙여서 사교육이 같이 발전해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뭐 사교육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찬성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이 사교육이 없이는 이게 교육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그런 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공사 간에 어떤 그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그 비용 대비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 그 어떤 아이디어도 내고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그 대기업이 사실은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예. 파주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뭐 군사시설보호법, 뭐 물론 이제 공유지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그런 법적인 제약들을 그 뚫어내실 뭐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뭐 야인이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겠다 저겠다 뭐 사실 현상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지금 장애물인지 하는 것들에도 지금 뭐 우리 김선 기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떠한 조항들이 우리한테 그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거는 걷어내야죠. 당연히 걷어내야 되고요. 또 그건 뭐 어느 물론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뭐 법률을 통해서 걷어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의 동참이에요. 시민들의 힘으로 하는 거지. 또 뭐 정치인 한 사람이 뭐 한다. 네, 박민수 교수님. 네. 조금 무거운 대화들을 저희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엉뚱하게도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위원님 뵈면서 말씀 계속 하시면서 여기에 지금 사랑의 열매 포사지를 하고 계신데 브로치죠? 네. 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네. 저희 어머니가 87세세요. 87이신데 아직 뭐 다행스럽게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인정에서 그 노인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 노인분들이 어디에다- 만드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만드세요. 그 노인정에서 음. 경로당이지. 네. 거기서 만드셔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가져가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럼 이거를 뭐 얼마를 또 이렇게 경로당으로 이렇게 하는지 돈이 얼마큼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그 돈을 전체를 또 어느 기관에다 이렇게 또 그걸 해요. 아. 그래서 기부를 하세요. 그 노인분들이. 그래서 경로당에서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드셔서 아, 네. 네. 이거 하나 이거 사랑의 열매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꽂고 다녀라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그걸 구매하신 게 아니네요. 요거요? 네. 요거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다가 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래도 요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15,000원을 드렸어요. 갖다 드리라고. 이거 15,000원이라고 그러시. 아, 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단가가. 네, 뭐 그런 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내시라고 네. 15,000원을 제가 드렸어요. 네. 15,000원짜리. 아, 네. 네, 우리 어머니가 만드신 거. 네, 아름다운 미담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향후 국회의원이 되신다라면 예. 파주 발전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 그 비전을 좀 보여주시죠. 그 비전은 저는 가령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몇 개의 기업 도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울산, 뭐 거제도도 있었고, 저는 수원의 예가 상당히 저는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전자공업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에 LG전자가 전자에서는 이제 선두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 삼성 반도체였나 그 당시 반도체였나 그래 삼성전자로 가기 전에 반도체였나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두 개 회사가 아마 그 구미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삼성이 과감하게 본거지를 옮깁니다. 수원으로 옮겼죠. 네. 그때 수원으로 옮기기 전에는 오히려 안양이 수원보다 인구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수원이라는 데에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원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130만이 넘는 도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 파주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저는 수원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원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특히 천안까지 이 경부축이 하나가 있고 우리는 서울에서 이 평양으로 가는 이 경의축으로 향후 이제 통일 시대를 바라보고 또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경의축의 거점 도시로서 파주를 수원 모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실패의 확률도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동참하는데 저 도시를 봐라라는 하나의 그 시각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시민들하고 말씀드릴 때 수원을 한번 자주 가보세요. 수원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 경의축으로 대륙으로 가는 거점 도시 파주. 네. 정말 그렇게만 된다라면 파주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네, 그렇다면 파주 시민께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말만큼은 꼭 파주 시민께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뭐 저는 이제 일단 정치인이고 또 자유한국당에 소속되어 있는 우파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 선거가 사실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다 매번 드린다면 정말 중요한 선거가 내년 선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우파 정권이 잘못이 없다라고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저희도 큰 잘못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탄생한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진행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과거의 정부하고 정책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체라는 것은 정치 체제죠, 그죠? 저희가 추구했던 것은 헌법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70년을 넘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분히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는 우리 파주 시민들이 이 점에 반드시 그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철저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 우파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나라가 방향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정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등한시하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내야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좋은 정치가 됩니다. 그 좋은 정치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생활, 좋은 국민으로서 만들어 드실 것입니다. 네, 그래도 조 의원님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제 조 의원님을 좀 선택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뭐 우파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생각이시니까요. 뭐 누구나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기업인으로서 활동할 때는 아주 열심히 기업 활동을 했고요. 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는 또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김순현 TV에서는 2020년 총선 출마 예상자 연세 인터뷰 그 5번째 순서로 자유한국당 소속 중앙당 디지털 정당 위원님을 모시고 조병국 위원님을 모시고 정치에 대한 생각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인터뷰가 그 지역 시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병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신문 유튜브 채널 김순현 TV 2020 총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